인천의 오래된 아파트. 눅눅한 여름의 오후였습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든 햇살이 먼지를 비추며 천천히 흩어지고 부엌에서는 오래된 시계 초침 소리가 마치 사람의 숨처럼 고르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때 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거칠고 차가운 목소리가 방 안 공기를 갈랐습니다. 언제까지 버티실 건데요? 이 늙은이가 참 끈질기네. 며느리 선희는 52다 된 얼굴로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녀의 손끝에는 아직도 젊은 여자의 뻣뻣한 자신감이 남아있었고 그 손이 옷가지를 쥐어 바닥에 내던질 때마다 퀴퀴한 먼지와 함께 노인의 심장도 흔들렸습니다. 복수는 방 한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몸이 담요 속으로 더 깊이 파묻히며 떨리는 손끝으로 낡은 무릎 담요 가장자리를 붙잡았지요. 그녀의 귀에 며느리의 날카로운 말이 자꾸 부딪혔습니다. 도대체 어디 숨겼어요? 통장 말이에요. 어디에 뒀어요? 그 순간 복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입술이 굳어버린 듯 그저 바닥의 패턴만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어젯밤에도 그녀는 며느리가 건넨 꿀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하고 달콤했지만 목을 넘길 때마다 혀끝에 남는 묘한 쓴맛이 언제부턴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것이 오래된 꿀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시고 나면 언제나 정신이 흐릿해지고 온몸이 무겁게 가라앉았지요. 그렇게 석 달 동안 몸무게가 7kg이나 빠졌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마치 낯선 사람 같았고 피부는 종이처럼 얇아져 작은 빛에도 푸르게 비쳤습니다. 아들 태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앞에서 며느리는 언제나 상냥한 미소를 지었고 달콤한 목소리로 어머님 건강 많이 좋아지셨어요 라며 연극처럼 웃었으니까요. 복수는 그 미소 뒤에 감춰진 차가운 눈빛을 느끼면서도 괜히 가정을 흔드는 노파가 되고 싶지 않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며느리의 용기를 키워준다는 걸 그때는 몰랐던 거지요. 그러던 어느 저녁 복순이 꿀차를 손에 들고 있을 때였습니다. 거실 한켠에서 작은 그림자가 가만히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목발을 짚은 14살 손자 민노였습니다. 소년의 눈빛은 아직 어렸지만 그 속에는 이미 어른보다 깊은 결심이 번지고 있었어요. 복수는 그 시선을 느끼며 고개를 들었지만 말 대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두려움과 체념 그리고 희미한 구원의 바람이 뒤섞여 있었지요. 그날 밤 복수는 평소보다 더 진한 꿀차의 향을 맡았습니다. 입안에서 단맛이 번진 뒤 혀끝에 서늘한 약의 쓴맛이 남았고 눈앞의 세상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복수는 마지막 힘을 다해 숨을 들이쉬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르겠구나. 달빛이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스며들었고 복순의 시야는 천천히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새벽 인천의료원의 응급실은 불빛과 소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기계음이 쉴 새 없이 울렸고 공기 속에는 약품 냄새와 차가운 공포가 함께 떠돌고 있었지요. 하얀 커튼 안쪽 침대 위에 복순이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피처럼 창백했고 양팔에는 링거줄이 얽혀 있었습니다. 산소 호흡기가 입과 코를 덮고 있었지만 그 아래에서 들리는 숨소리는 너무나 약해서 마치 사라질 듯 흔들렸습니다. 복순의 몸은 뼈마디가 그대로 드러날 만큼 야위어 있었고 손등에는 보라색 몽이 여러 개 피어 있었습니다. 그건 세월의 흔적이 아니라 누군가의 잔혹한 흔적이었어요. 그 옆에는 목발을 짚은 14살 민노가 서 있었습니다. 소년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두 손으로 할머니의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손길에는 두려움보다 결심이 먼저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이제 괜찮을 거예요. 다 준비했어요. 민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어린아이의 말투 속에 담기에는 너무 어른스러운 책임감이 깃들어 있었지요. 잠시 뒤
의사가 커튼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의 얼굴에는 피로와 걱정이 동시에 어려 있었어요. 그는 차트를 들여다보다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이야기 좀 나누시죠. 복도에서 기다리던 아들 태수가 급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불안이 가득했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가요? 의사는 잠시 말없이 차트를 넘기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단순한 영양실조가 아닙니다. 혈액 검사 수치가 이상해요. 급격한 체중 감소, 의식 저하. 그리고 그는 잠시 멈추어 태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누가 어머님께 뭘 먹인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가 공기 속에서 오래 울렸습니다. 태수의 입술이 굳고 복도의 시간마저 멎은 듯 했습니다. 뭘 먹였다니요? 그의 목소리는 이미 두려움으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검체를 국가수에 보냈습니다. 사흘 후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그 말은 아들의 심장을 조용히 짓눌렀습니다. 복도 끝에 서 있던 며느리 선희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리더니 곧 무표정으로 굳었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돌려 복도 반대편을 바라보았지만 그녀의 두 눈은 이미 공포로 흔들리고 있었지요. 그때 민노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년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 안에는 어떤 결심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끝이에요. 그 한마디가 복도 끝까지 퍼졌습니다. 선희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며 두 손이 허공에서 굳었습니다. 그때 복수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의사의 낮은 음성, 아들의 당황한 숨소리, 그리고 손자의 단호한 목소리. 그 모든 소리가 파도처럼 겹쳐 들렸고 멀리서 들리는 심장 모니터의 삑삑 소리가 그녀를 붙잡아 두었습니다. 복순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미세한 떨림은 마치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조용히 깜빡이는 불빛 같았지요. 복순의 머릿속에는 지난 2달의 기억이 느릿하게 흘러갔습니다. 매일 밤 마시던 꿀차의 쓴맛, 눈앞이 점점 흐려지던 순간, 그리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걸레질하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장면이 마치 오래된 흑백 필름처럼 다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아침, 복수는 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이 흰 커튼 사이로 스며들며 공기 속 먼지를 천천히 흔들고 있었지요. 눈꺼풀이 무겁게 떨렸고 귀에는 기계의 일정한 삑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살아있으라는 신호처럼 그녀를 붙잡고 있었어요. 복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침대 곁에 앉은 민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소년의 눈은 밤새 울었던 듯 부어 있었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깨어나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엔 묘한 안도와 간절함이 섞여 있었지요. 복수는 입술을 움직였지만 목이 바짝 말라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노가 급히 물컵을 들어 빨대를 할머니 입가에 가져갔습니다. 조금만 드세요. 찬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복순의 정신이 조금씩 또렷해졌습니다. 민호야, 마침내 복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건 바람이 빠진 풍선처럼 가늘고 힘없는 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살아있으려는 마지막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민노는 할머니 손을 더욱 꼭 쥐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이제 다 알았어요. 제가 다 봤어요. 소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너무나 어린 나이의 절망이었어요. 복수는 이해하지 못한 듯 아득한 시선으로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민노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켰습니다. 거기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하는 노인의 모습. 그 위로 빨리 안 닦아요? 라는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노인은 자신이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구부러진 허리를 펴지도 못한 채 바닥을 문지르는 자신의 모습. 그 장면이 너무 생생해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민노의 손가락이 화면을 넘기자 또 다른 영상이 이어졌습니다. 찬물로 손빨래를 하는 장면, 약을 반으로 쪼개 먹는 장면, 혼자 라면을 끓이는 장면, 모든 날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7월부터 찍었어요. 매일 책장 위에 폰 세워두고 충전하는 척했어요. 민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보다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게임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전 다 알고 있었어요. 복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눈물은 억울함보다 미안함이 먼저 스며 있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이걸 다... 복순은 말끝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민노가 다시 휴대폰을 넘겼습니다. 이건 위층 금순 할머니가 주신 거예요.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새벽 2시. 며느리 선이가 현관문을 몰래 열고 나가는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불빛 하나 없는 복도, 조용한 발걸음, 문이 닫히는 소리. 엄마가 도박하러 나간 거예요. 금순 할머니 베란다 CCTV에 다 찍혔어요. 민노는 말을 마치고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복수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벽을 짚었습니다. 머리가 아프도록 가슴이 죄어왔습니다. 할머니,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왜 참으셨어요? 민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아이의 물음이 가슴 깊이 박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참았구나. 평화를 지킨다고 믿었던 그 침묵이 결국 죄였구나. 복수는 다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손자의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온기가 심장으로 번져오며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생애 의지가 다시 깨어났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위층에 사는 금순이 들어왔습니다. 친구의 얼굴을 본 복수는 마치 꿈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복순아, 내가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금순은 복순의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걱정 마. 내가 CCTV 영상 다 경찰에 넘길 거야. 너 혼자 아니야. 그 말에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 버텼던 마음이 무너져 내렸지요. 그리고 그 무너짐 속에서 아주 조용히 새로운 다짐이 피어올랐습니다. 이제는 침묵하지 않겠다. 진실을 말하겠다. 손자와 나, 우리 둘 다 더 이상 두렵지 않다. 병실 창문 너머로 빛이 부드럽게 번졌습니다. 복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며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했지만 이상하게 가슴 한켠이 시렸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오래전, 아직 남편이 살아있던 어느 봄날의 기억이 아련하게 떠올랐지요. 그해 2020년 봄, 복수는 남편과 함께 인천의 오래된 주택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마당에 감나무 잎을 비추던 평화로운 아침이었고 남편은 신문을 읽으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남편이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복수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복순의 세상은 고요하게 무너졌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사람을 잃고 나자 집안의 모든 물건이 낯설게 보였어요. 이불에서조차 남편의 체온이 사라지지 않은 듯 느껴졌고 그 향기가 사라질까 두려워 매일 밤 베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남편의 장례가 끝난 후 한 달쯤 지났을 때 복수는 이상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약을 제때 먹는 걸 자꾸 잊었고 가스레인지를 켠 채로 잠드는 날이 많아졌어요. 냉장고 문을 열어둔 채 거실로 나와서는 왜 그랬는지도 몰랐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그녀는 두려워하며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10년째 그녀를 돌보던 주치의 한민우가 차트를 넘기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복순 할머니, 치매 초기로 보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복순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의사의 말소리를 멀리서 듣는 듯 희미하게 느꼈고 이제 나 혼자 어떻게 살지? 라는 생각만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 선희가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고 창밖에는 늦봄의 바람이 잔잔히 불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혼자 계시지 말고 저희랑 같이 사세요. 그녀는 밝게 웃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하얀 블라우스에 긴 생머리. 말투는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복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니야, 선이야. 나 혼자 지내도 괜찮아. 괜히 짐이 될까봐. 하지만 선이는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집에서 일하니까 시간 많아요. 어머님, 돌봐드릴게요. 그때의 선이는 정말 천사 같았습니다. 복수는 감사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함께 살게 되었지요. 2020년 여름, 복수는 아들 내외와 손자 민노가 사는 부평의 25평짜리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방 하나를 얻었고 그 방엔 창문이 작지만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습니다. 아침이면 며느리가 차려준 밥상이 기다렸습니다. 저염식 된장국, 보리밥, 그리고 복순이 좋아하던 구운 고등어 한 토막. 어머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선이가 물컵을 건네면 복수는 늘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행복이었습니다. 아들 태수는 퇴근 후 늘 우리 어머니가 밝아지셨네요 라며 웃었고 손자 민노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머니, 축구 시합에서 골 넣었어요 라며 자랑했지요. 그 웃음소리가 아파트 안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그 시절 복수는 다시 사는 법을 배우는 듯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위층에 사는 복래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복순과 30년 된 친구이자 이웃이었지요. 야, 복순아, 너 참 복받았다. 며느리도 착하고 손자도 기특하고. 복순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 정말 복받았지. 선이가 나를 친엄마처럼 챙겨줘. 그 말이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절의 선이는 진심으로 따뜻했으니까요. 금순 할머니의 베란다에는 CCTV가 달려 있었는데 그때는 아무 의미 없는 장치처럼 보였지요. 그녀도 복순도 몰랐습니다. 그 카메라가 훗날 모든 진실을 밝히는 눈이 될 거라는 걸. 2021년, 2022년, 시간은 고요하게 흘러갔습니다. 복수는 점점 안정되어 갔고 며느리와의 관계도 평온했습니다. 가끔 베란다에 함께 앉아 차를 마시며 우리도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라고 말하던 선희의 미소를 그녀는 진심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초에 어느 날부터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미묘한 말투의 변화였지요. 어머님,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이 이상하게 차갑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애써 웃으며 넘겼습니다. 선이도 힘들겠지. 내가 괜히 예민한가 보다. 그날 이후 선이의 얼굴에서 예전의 온기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수는 그 변화를 느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그 침묵이 훗날 가장 큰 잘못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2023년의 늦가을, 바람은 차가웠고 복순의 방 창문 틈으로 낙엽의 그림자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며느리 선희는 아침부터 전화를 받으며 어딘가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대화했고 식탁 위에는 어제부터 건드리지 않은 꿀차 잔이 그대로 남아 있었지요. 복수는 손끝으로 그 찻잔을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이 달콤함이 무서워진 게 처음엔 사랑의 정성이라 믿었고 나중엔 습관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향기조차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최근 들어 자주 외출을 했습니다. 엄마, 친구 만나러 나가요. 금방 올게요.
하지만 돌아오는 시간은 새벽이었고 눈가는 번들거렸습니다. 가끔 술 냄새가 섞인 향수가 방 안까지 스며들었지요. 어느 날 복수는 우연히 선희의 방문이 반쯤 열려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노트북 화면이 켜져 있었고 숫자와 그래프 그리고 낯선 사이트 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도박방! 복수는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지만 곧 문을 닫았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우리 선희가 그럴 리가.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며 하루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점점 자라났습니다. 며칠 후 아들 태수가 출장으로 집을 비운 날 밤, 복수는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선희의 목소리였습니다. 내일 안 되면 그 할망구 통장이라도 빼야 돼. 그녀의 말이 똑똑히 들렸습니다. 복수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방문 틈으로 내다보니 선희가 전화기를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눈빛은 차갑고 입술에는 짙은 불안이 묻어 있었습니다. 내일은 꼭 처리할게. 나도 이제 끝장 봐야지. 그녀의 손끝이 떨렸고 복수는 담요를 끌어안은 채 그대로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희는 꿀차를 내왔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기운 좀 내세요. 어제 많이 피곤해 보이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고 미소는 완벽했습니다. 복수는 그 미소를 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잔을 받는 손끝이 파르르 흔들렸지요. 그때 금순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복순아, 그 CCTV 아직도 달려있지? 그거 꼭 지켜. 복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끝을 봐야겠구나. 그날 오후 복수는 은행에 들렀습니다. 하얀 머리에 단정한 재킷,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창구 앞에 앉아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 집 제 이름으로 된 거 팔고 싶어요. 직원이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어르신, 가족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복수는 잔잔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건 제 인생이에요. 마지막은 제가 정해야지요. 이틀 뒤 모든 서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녀는 통장의 잔액을 확인하고 작은 메모 한 장을 남겼습니다. 민노에게. 세상은 달콤한 것보다 진실한 게 더 귀하단다. 너는 절대 침묵하지 말거라. 할머니는 이제 괜찮단다. 그리고 그날 밤 복수는 꿀차 대신 맑은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물맛이 그 어느 때보다 깨끗했습니다. 창문을 열자 늦가을에 찬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고 그녀는 그 공기 속에서 이상하게도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아들 부부가 여행을 떠난 사이 집은 고요했습니다. 민노는 할머니가 남긴 편지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새 주소와 함께 작은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집. 그 문구를 읽는 순간 민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열쇠가 향하는 곳은 인천 근교의 작은 양로원이었습니다. 거기엔 마당에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그 나무 아래에는 복순이 직접 심은 노란 국화가 천천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민노는 그 나무 아래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이제 진짜로 편히 쉬세요. 그의 말에 바람이 살짝 흔들리며 감잎 하나가 그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건 마치 복순의 손길처럼 따뜻했습니다.